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순간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든 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사다난했지만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어떻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버텼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어디를 가나 무난하게 보이는 흔한 여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듣기로는 엄마가 미혼모였고 아빠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고아원 선생님들도 엄마를 통해 직접 사연을 들으신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절 고아원 앞에 놔둔 채 사연을 알리는 쪽지 하나를 적어두고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 선생님들께 아무리 여쭤봐도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사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절 길에 버리지 않고 안전한 곳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주 어릴 때는 솔직히 원망도 했지만 엄마도 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았으면 절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확신했어요. 친구들도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못해 원망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갓난아기 일 때 버려졌던 거라 추억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미워할 대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아야, 넌 어떻게 엄마 이야기를 안 해? 넌 꿈에도 안 나와? 난 꿈에서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말을 다 해주는데. 엄마가 날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아는 척도 안 해줄 거야. 글쎄, 엄마도 혼자서 날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떠난 거 아닐까? 난 그냥 엄마가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 어차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꿈에도 안 나오거든. 목소리도 모르고. 넌 정말 대단하다. 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두고 간 거라고. 그래도 선생님들을 만난 건 다행이긴 하니까.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잖아. 전 그래도 인정 많은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낙천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입는 옷이 낡거나 먹거리가 부족한 때가 있기는 했어도 애정 결핍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선생님들도 따뜻했고 또래 친구들도 다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서로 많이 의지하며 컸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이 잘 안 돼서 추운 날이면 선생님들이 직접 뜨거운 물을 담은 물주머니를 만들어 우리 손과 발을 녹여주시곤 했어요. 또 명절이 되면 가족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죠. 시장에서 값싸게 산 과일 몇 개와 선생님이 직접 구운 옥수수빵이 전부였지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다정한 이벤트였답니다. 전 용돈 같은 건 따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심하면 공부를 했어요. 게임을 할 수도 없었고 나가서 놀기에는 다 돈이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머리는 좀 따라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와줬거든요. 덕분에 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학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무리 없이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비교적 원활하게 구할 수 있었죠. 전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꽤 괜찮은 것 같고 만족스럽더라고요. 비록 혈육은 없더라도 제가 소식을 듣고 고아원을 찾아가면 여전히 따뜻하게 반겨주셨거든요. 선아야, 넌 참 대견하다. 힘든 환경이었을 텐데 이렇게 밝고 씩씩하게 자라다니.
정말 마음이 뭉클해. 우리가 지원을 넉넉하게 받는 고아원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전 그렇게 힘들게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따뜻한 밥 챙겨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해주셨잖아요. 전 충분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참 예쁘다. 인생이란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선아, 넌 어디서든 잘 해낼 거야.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 그리고 널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그렇게 회사를 착실하게 다녔는데요. 고아원 선생님이 아닌데도 절 다정하게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연애로 만났거든요. 남편을 만날 생각을 하면 출근길도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최대한 거리 두기를 유지했지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짧은 눈빛 교환으로 서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회의 중에 슬쩍 제 옆자리에 앉거나 점심시간에 일부러 다른 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곤 했죠. 스쳐 지나가면서 몰래 손잡을 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서로를 너무나 좋아했던 탓인지 전 혼전 임신을 하게 됐고 남편과 급하게 결혼하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 반가워해 주셨는데요.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니까 차갑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고아랑 결혼하게 된 걸 집안 망신처럼 생각하셨습니다.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한숨만 거칠게 내뱉으셨죠. 넌 부모 없이 자랐다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냐?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어른을 제대로 공경할지 알기나 하겠어? 난 우리 집안이 그렇게 허술하게 엮이는 거 싫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아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혼자 모든 걸 해내면서도 씩씩하게 자랐거든요. 저보다도 더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없이 컸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라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그래? 부모한테도 못 배운 걸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야. 내가 그게 걱정돼서 그러지. 우리 집안 분위기랑 안 맞을까 봐 그런 거다. 나중에 이혼하느니 지금 갈라서는 게 맞다고.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처음에 선아를 반겼던 이유가 뭐였어요? 저랑 같은 직장 다닌다고 착하고 예의 바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태도가 달라지는 게 공평한가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정말 고단해서 눈물이 핑 도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을 거듭하다가 직장을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쨌든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의 손길을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시댁만 가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중간에서 선을 잘 그어줬고 조율해줬죠. 시부모님의 반응이 고달팠음에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우리 남편과 귀여운 아이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댁은 가끔 찾아가는 거였으니까 우리 집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남편이 복마감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건강만은 자부했는데 큰 코 다친 거죠. 단순한 위장 문제인 줄 알았던 남편도 진단을 받고 크게 놀랐지만 저와 아들을 다독이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쉽게 질 순 없지. 기세로 암을 무찔러 버릴 거야. 요즘 의술도 발달했고 나한테도 기회는 있을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줘. 당신이 상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치료 과정이 힘들겠지만 항상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해.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으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 내가 아무리 강단이 있는 척해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내가 쉽게 포기할 사람으로 보여? 당신이랑 우리 귀염둥이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내가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기다려줘. 우리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돌아가겠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어서 그런지 병이 너무 빠르게 나빠진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저는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고 이변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어요. 저 혼자 살아갈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남편이 먼저 절 떠나갔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당장 가장이 사라져버렸다는 공포가 극심했습니다. 제가 일을 바로 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고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울다 지쳐 잠든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을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고민하느라 밤을 새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같은 공기 마시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던 분이 우리 남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많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항상 냉정하고 사나우셨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진 태도로 우리 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하셨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직접 태워다 주셨고 운동회나 학예회 같은 행사에는 꼭 참석해서 응원해 주셨어요. 숙제를 할 때면 옆에 앉아서 함께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직접 책까지 찾아가며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 아들도 처음에는 자주 뵙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존재를 어색하게 여겼지만 금방 잘 따르더군요. 게다가 도련님도 절 많이 걱정해 줬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한테 쌀쌀 맞으셨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세상을 먼저 등진 것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구셨거든요. 넌 무슨 낯짝으로 내 눈앞에 기어들어와서 사는 거야, 어? 우리 아들이 괜찮은 집안으로 장가가서 외벌이로 고생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결국 너랑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명이 다른 거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수님이 지금 제일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들어오라고 하셨다고요. 형수님이 멋대로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눈치 주시면 안 되는 거죠. 형이 편하게 눈 감을 수나 있겠어요? 제가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 바로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해줬는데. 우리 장남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은 건 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들어오라니까 냉큼 뻔뻔하게 들어온 것도 기가 막혀. 그래도 진짜 형을 위해서라면 말 조심하세요. 형수님이랑 조카가 씩씩하게 살아가 보겠다는데 응원해줘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셔도 형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저는 형수님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눈칫밥을 얻어먹긴 했지만 이 정도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편히 쉴 수 있는 포근한 집을 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힘든 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부모님 계신 집에서 같이 살게 되고 아이도 이제 학원에 다녀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일을 차근차근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는 경단녀가 다시 들어가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서류부터 탈락하는 게 대다수였고 겨우 면접을 몇 번 가더라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업무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고 금방 관둘 게 분명하다는 선입견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습득력과 적응력은 자신 있다고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불합격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죠. 계속된 거절에 낙담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까지나 시댁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동네 밥집에 주방 보조로 취직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기분으로 일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사장님도 제가 초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라는 점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은 덜 초조해서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바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렸죠.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채로 오래 지냈는데 시댁 믿고 빈둥거린다는 시선을 받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도련님은 안 그래도 고생 많을 텐데 대단하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시아버지도 마냥 적극적으로 살갑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화상 입거나 관절 나가지 않게 몸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저에게 예전보다 훨씬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주방 보조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여전히 불만을 가진 채로 구박했거든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 우리 집 며느리가 주방 보조라는데 기뻐할 수나 있겠어? 하늘에 있는 네 남편 보기 부끄럽지 않니? 겨우 구했다는 게 허드렛 일이라니. 대학은 왜 나왔니? 우리 형이라면 기특하게 생각할걸요? 남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형수님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형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전 형수님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넌 대기업 다니는 애가 무슨 부엌대기 보고 존경스럽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 그러라고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네가 자꾸 격려해주니까 제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나대는 거 아니냐. 기를 죽일 필요가 있다고. 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며느리 기를 죽여? 혼자 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대견스럽기만 한데. 우리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겠어. 괜히 더 속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제 모든 언행을 문제 삼으셨고 절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도련님과 시아버지가 막아줘서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아직은 아이를 맡기고 갈 곳이 딱히 없잖아요. 만약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살려고 해도 돈을 미리 모아둬야 하니 일단 참아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수줍은 얼굴로 예비 동서를 데려왔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됐죠. 그런데 예비 동서는 첫인상부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생 한번 안 해본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며 옷차림이며 명품 백까지 한껏 치장하고 왔고요. 정말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죠. 저와는 너무 다르게 딱 공주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명품 가방을 떡하니 들고 왔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맞이했고 입이 해벌쭉하게 찢어져서 귀에 걸리더라고요. 저한테는 항상 구박만 일삼았던 시어머니가 우쭈쭈 난리를 치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쁘고 세련됐니? 진짜 우리 아들 안목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첫눈에 보자마자 느낌이 온다. 너희는 천생연분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 주기만 하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날 것 같구나. 어머님, 저도 처음 뵙는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온 것처럼 불편하지 않고 제 어머니인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따뜻하시고 품격 있으시고 무엇보다 센스가 넘치시네요. 역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르다니까. 나도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잘 지내보자. 고부 사이라고 꼭 어려우란 법 있니? 내가 널 만나려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나 보다.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려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랑은 서로 잘 맞을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제가 버는 만큼 쓰는 건데 괜히 아깝다면서 아끼라고 강요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하는 말마다 추임새를 넣고 칭찬했어요. 예비 동서가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을 돌면서 쇼핑해야 한다느니 5번 입은 옷은 다시 못 입는다느니 자기 기준에서 가성비 좋은 가방이 1,000만 원 아래로는 안 떨어진다느니 허영심 가득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놨는데도 어머니는 박수를 쳤습니다. 태도가 자리를 만드는 거라면서 돈도 많이 써야 또 벌 수 있는 거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300억 자산가라고 했는데요. 딱 봐도 본인 능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 돈을 번 게 아니었어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지원받아 자리 하나 차지한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번듯하게 돈을 벌었는데도 고아라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예비 동서한테는 무슨 말을 들어도 네가 옳고 네가 맞다는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찰 수밖에 없었죠. 진작부터 알고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뻔하게 속물인 게 드러나 보였으니까요. 도련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게 맞다면서 발까지 동동 구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이 닳도록 둘의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오죽하면 예비동서가 화장실에 갔을 때 도련님이 민망해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교제하다가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며느리한테 굽신거리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가 민망하다는 거니?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마음 바뀌지 않게 잘 붙들어둬야지. 저런 재료가를 또 언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벽한 짝을 데려오다니 네가 효자다. 당신은 진짜 체면 좀 차려. 이제 막 얼굴 마주한 사이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면 예비 며느라기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굳이 우리가 비위를 맞춰가면서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 우리가 무슨 사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자세로 나갈 이유가 없잖아. 시아버지까지 부끄러워하면서 이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온 자리는 겨우 마무리되었어요.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한숨을 돌리시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아직 결혼 전임에도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딱 한 번 마주했을 뿐인데 입만 열면 예비동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웃분들이 궁금해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 어쩌면 그렇게 기품 있고 우아하냐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동네 시장에 나가서도 예비동서 이야기를 꺼내셨고 친구분들과 전화할 때도 예비동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온 동네가 시어머니 덕분에 예비동서를 알게 될 지경이었죠. 시아버지가 유난 떨지 말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동서를 불러다가 본인도 백화점 갈 때 한번 데려가 달라는 식이었거든요. 이번에 갯돈 타는 차례가 본인이라면서 그거 들고 같이 사러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예비동서가 그렇게 사치 부리면서 사는 삶이 본인의 미래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사치 부리는 거 관심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신 적도 없으니 지들끼리 그러고 살든 말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예비동서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자꾸 제 흉을 보더라고요. 쟤는 남편 잃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댁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어. 자존심도 없이 촌스럽게 사는 꼬락서니를 보면 쪽팔려 죽겠다. 그러니 내가 널 만나고 반가워할 수밖에 없었지. 숨 막히던 참에 숨통 트인 거니까.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던 거예요? 내쫓지 않고 가만히 놔두시는 것만으로도 어머님은 너무 마음이 넓으시네요. 저라면 벌써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넌 진짜 대화도 잘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서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니까. 내 아들이 대기업 들어간 것보다 너랑 결혼하게 된 게 더 기쁘구나. 저런 애 견뎌냈더니 좋은 날이 온 거야.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시어머니가 쏘삭거린다고 해도 영 아닌 말을 한다면 거절하거나 선 그을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비동서도 시어머니한테 맞장구 치면서 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본인들 쇼핑 갈 때 따라와서 쇼핑백 들어주면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받는 주급보다 더 많이 쥐어주겠다고 둘이서 키득거리더라고요. 절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사람 취급하는 게 헛웃음나고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전 당당하게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00억 자산가라고 하면 100만 원 주는 것쯤은 껌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없는 것들이 더하다면서 돈에 환장한 년이라고 거품 물 것처럼 화내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왕 핍박받고 있으니까 깽값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동서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엄청 당황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돈 자랑 그렇게 해놓고 100만 원 거절은 못하겠는지 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노려보면서도 예비동서의 마음씨가 너그럽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랑 예비동서의 쇼핑을 따라가서 쇼핑백을 다 들어줬는데요. 예비동서도 참 웃긴 인간이더라고요. 사치를 엄청 좋아하면서 아직 시어머니를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까웠나 봐요. 시어머니는 본인 갯돈 탔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내심 예비동서가 선물해 줄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비동서는 그 눈빛을 끝끝내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 것만 지불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 내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건 직접 사는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실망하는 게 뻔히 보여서 저는 내내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면서 시비를 걸어왔지만 제가 예비동서랑 사이 좋아 보여서 보기 좋다고 대답하니까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동서가 식장까지 잡고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청첩장이 없으면 식장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300억 자산가 집안이잖아요. 주변에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결혼식에 와서 분위기 흐트러뜨리는 거 전 절대 용납 못해요. 아니,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네가 걱정이 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구나. 청첩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하객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걸러내기 위해 경호원을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 예비동서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도련님과 시부모님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억 자산가 집안이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꼬일 걱정하는 건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경호원을 깔아놓겠다고 하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미관이 걸리기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축하해주러 와주시는 분들까지 경직되게 만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시아버지도 그런 문제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황당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동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면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반드시 경호원을 고용하겠다고 고집 부리더라고요. 도련님도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통보하듯이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도련님이랑도 미리 상의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이런 예비동서의 제안이 마음에 드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동서의 기분이 상해서 결혼식이 취소되기라도 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덜컥 허락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불안하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괜히 인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걱정하느라 집중 못하면 안 되잖아. 경호원 깔아두기로 하자. 아이, 그게 말이 돼? 결혼식에 경호원이라니 이 무슨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하객들이 불편해하면 어쩔 거야? 결국 그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야. 하객들은 불편해도 좀 참으라고 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몰려오면 어쩌려고 그래? 하객분들을 꼭 잠재적 위험인물 취급하는 것 같은데 누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고 하겠어. 다 같이 눈칫밥 먹일 일 있냐고. 잘못한 게 없으면 눈치 볼 이유도 없어. 사람이 떳떳하게 살았으면 경호원 깔아놔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난 무조건 우리 며느리 소원 들어줄 거야. 시아버지가 언짢아 하시는데도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예비동서는 시어머니가 본인 편을 들어주니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아버지 의견에 힘을 보탰어요. 300억 자산가 집안이라 예비동선의 집안에서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큰 결정을 할 거면 어른이 어른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대단한 금수저 사돈이라고 해도 우리 시부모님이랑 위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부모님한테 정식으로 부탁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동서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제가 참견해서 끼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나중에 저랑 단둘이 자리에 남게 되니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고아가 뭘 한다고 감히 간섭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의가 뭔지는 알고 따지는 건가요? 뭔지도 모르고 자랐을 게 분명한데 낯짝도 두껍네요. 고아도 아는 걸 모르는 동서가 더 신기한데요? 예의라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통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엌일만 겨우 하는 주제. 300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벌 텐데 뭘 한다고 여기서 훈수를 두는 거죠?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놓고 배운 게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건가 봐요. 제가 고아라고 해도 적어도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진 않아요. 동서는 못 배웠어요? 예비 동서는 절 열심히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받아쳐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동서의 얼굴이 붉어지고 더 이상 뭐라 말은 못하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전 그동안 주방 보조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뒀거든요.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 데리고 나가서 둘이 살아갈 집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 심기 건드렸다고 노발대발 하더라도 시댁 나가 살면 끝이었어요. 쫓아낸다고 해도 겁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오로지 맛있는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전 시댁에서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굳이 절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예비동서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신경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웨딩드레스나 화장 같은 걸 계속 모니터링 해주면서 피드백 해주라는 거였죠. 솔직히 제가 무슨 전담 하녀도 아닌데 어이가 없었지만 거절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예비 동서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비 동서는 저를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솔직히 형님이 뭘 안다고 도와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눈으로 이 드레스가 제대로 보이긴 해요. 어차피 보는 눈도 없을 텐데 괜히 걸리적거리지나 마세요. 저도 그냥 시어머니 부탁받아서 있는 거예요. 불편하면 직접 말씀드리든지 하세요. 저도 동서 옆에 있는 거 불편하거든요. 어머님도 왜 좋은 날에 이런 걸 눈앞에 보이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괜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도 숨만 쉬고 있다가 밥 먹고 갈 생각이에요. 그런데 동서, 예비신 보면 좀 우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예민해요? 예비 동서는 제가 더 이상 참아주지 않고 거리낌 없이 빈정거리니까 약 올라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나름 성실하게 옆에 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가 워낙 사치스럽고 화려한 걸 좋아해서 드레스가 말도 못하게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동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동하는 걸 도와준다는 게 드레스 끝자락을 살짝 밟아버린 거예요. 드레스가 찢어지지도 않았고 정말 가볍게 밟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잘 걸렸다는 듯이 눈깔이 뒤집히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 뺨을 거세게 내리치는데 순간적으로 불꽃이 튄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밟은 거야. 너 따위 인생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당장 꺼져. 그냥 살짝 밟았을 뿐이고 얼룩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뺨부터 내리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는 거죠? 흙내 풍기는 게 말이 많아? 너 같은 거 안 봐도 되거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날 훨씬 예뻐하실 텐데 무슨 상관이야? 말 함부로 한 거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기껏 결혼한다고 기대했을 텐데 스스로 망치기 시작한 거니까 원망하지 말아요. 결혼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신부가 난동을 피우는데 당연히 사람들 시선이 몰리지 않겠어요? 예비 동서가 극대노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당연히 경호원들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절 향해 당장 내쫓으라며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절 내쫓아버리기는커녕 괜찮은지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절 보호하려 들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모두 챙길 필요는 없으니까 당장 밖에 던져버리라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경호원들은 예비 동서의 계속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비 동서를 제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빠르게 팔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더는 큰 소리 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예비 동서는 몸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훈련된 경호원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결혼식장에는 우리 친엄마가 절 위에 보내주셨던 경호원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친엄마와 재회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제 기억 속에는 안 계셨으니 저한테는 첫 만남이나 다름없었죠. 친엄마는 쪽지에 쓰셨던 것처럼 진짜 미혼모로서 혼자 키울 상황이 안 되기에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가신 거였습니다. 당장 분유값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평생을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대신 언젠가 절 다시 만나려면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지내셨다고 했죠. 엄마는 동대문에서 도매업자로 일을 하고 원단 수급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꾸준히 잘 되지는 않아서 망하기도 많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반드시 성공해서 절 찾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했어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 찾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으셨다고 하더군요. 기껏 다시 만났는데 짐이 되어버릴까봐 걱정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7.8기로 도전하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셔서 높은 금액으로 사업 매각까지 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각 후에는 친엄마의 노후 자금이랑 제 노후 자금까지 마련했다고 생각하셔서 바로 탐정을 고용해 절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상황을 지체하지 않고 저랑 상봉까지 하신 거죠. 친엄마를 마주했을 때는 도저히 거짓이라고는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랑 너무 빼닮으셨더라고요. 친엄마를 알고 절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둘이 뭔가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면모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평생 널 찾고 싶었어. 널 위해 안주할 수 없었고 악착같이 버텨냈단다. 날 많이 원망했을 텐데 이제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아가자.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름대로 최선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 찾고 싶어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늦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 거다.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겼다는 게 행복하네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모녀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랑 친엄마는 서로 꽉 끌어안고 지난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친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듣고 나서 저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절 얼마나 무시했는지도 다 털어놓았어요. 친엄마는 당연히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한스럽게 여기셨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라도 지켜주고 싶다면서 경호원을 붙여주신 거예요. 혹시나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저한테 불합리한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 같이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여자 경호원으로 붙여주셨답니다. 그렇게 우리 친엄마는 저한테 운전기사까지 붙여주시고 지난날의 고생을 만회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친엄마도 찾았으니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제가 경호원들한테 너무 티나게 따라붙지는 말라고 부탁하기는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부유한 친엄마와 재회했다는 걸 알고 성가시게 달라붙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시어머니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고 들키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친엄마까지 만나놓고 왜 바로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와 연을 끊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제 근황을 들으면서 우리 친엄마가 예비 동서의 언행과 행적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엄마는 동대문에서 내로라 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사업 쪽에 도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업가들도 많은데 예비 동서가 300억 자산가라면 하지 않을 의문스러운 짓들을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친엄마는 바로 예비 동서 뒷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비 동서는 300억 자산가가 아니더군요. 예비 동서는 300억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인해 투자라며 사기를 쳤고 그 돈으로 사치스럽게 살아온 사기꾼이었어요. 심지어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는 사기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기업 다니는 우리 도련님을 꼬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 했던 겁니다. 결혼식장에 모인 하객들도 전부 아르바이트로 연기하러 온 거였고 사돈부부라고 소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놓고 혹시나 사기 피해자들이 주워듣고 찾아올까봐 경호원을 깔아놓고 청첩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 만든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동서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엄마가 직접 피해자들을 모아 결혼식장까지 데려오셨어요. 제가 예비 동서의 정체를 폭로하니까 예비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여러분 제발 믿지 마세요. 내가 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모함하려는 거지? 피해자들이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다들 돈 잃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용서를 구할 생각부터 해야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당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다니 네가 이런다고 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부족하더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 피해자분들이 다 오셨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밖에 없다니 대단하다. 예비 동서는 친엄마가 고용해 주신 경호원들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비 동서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어설퍼서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했죠.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격분하면서 예비 동서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결혼식은 난장판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태를 직관하면서 충격을 받은 듯이 주저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뭐 저런 게 다 있냐면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도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마른 세수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진짜 멍청한 게 피해자들끼리 연대해서 본인을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봐요. 기껏해야 한두 명이 찾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경호원 몇 명 고용하고 청첩장 없이는 못 들어오게 만들면 끝일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엄마랑 제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수십 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요. 예비 동서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닿은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지 손바닥을 짚고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피해자들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빌었고 얼굴은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울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 싶다가도 슬쩍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더 역겨웠어요. 화려하게 꾸며놓고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무슨 광대가 우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돈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했던 거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네가 사치하는 데 쓰게 하려고 투자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진짜 오해예요. 정말로 죽기 전에는 다시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몰려오시면 어떡해요. 죽기 전까지 갚아? 너 지금 우리랑 말장난하는 거야?
우리가 몇 달 몇 년을 연락해도 피한 건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빌면 다 해결될 줄 알아? 경찰서에서 제대로 빌어. 예비 동서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든 저랑 상관없었어요. 전부 본인이 저지른 죄값을 치를 뿐이니까요. 저는 친엄마 팔짱을 끼고 경호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우리 모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죠. 전 동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여태까지 사들였던 명품 가방들을 전부 팔아서 변호사를 고용해 이겨나가 보려 했지만 상담받을 때마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들었나 보더라고요. 전 동서는 제가 진짜 자산가인 친엄마 만났다는 걸 시어머니한테 들은 것 같았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해 왔거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때 같은 집안 식구가 될 뻔했잖아요. 이대로 고소당하면 저 탈탈 털려요. 그게 네 죄값인데 받아들여야지. 왜 나한테 손 벌리는 거야? 고아 주제에 어디 끼어드냐고 하더니 왜 나랑 엮이려고 해? 그땐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 이거 감당 못해요.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제 친엄마 만나서 넉넉하다면서요. 우리 엄마는 고생하셔서 직접 번 돈이야. 너 같은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남한테 신세부터 질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해결해. 인연한테 제 이야기를 꺼낸 시어머니도 기가 막히고 진짜 도와달라고 연락한 전 동서도 짜증났습니다. 저한테 말 함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양심인지 어이없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깨졌으니까 저랑은 완전 남남이잖아요. 낯짝도 두껍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오면서 도련님을 위로했고 시아버지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둘 다 우리 아이한테 잘해줬으니까 연락 주시면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얄짤없이 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참 박쥐 같더라고요. 제가 친엄마 만나서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으니까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는지 전 동서 흉을 보는 거 있죠? 저는 시어머니야말로 이 집안 누구보다 전 동서랑 잘 어울리지 않았느냐고 반박해줬어요. 그러니까 쪽팔렸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엄마 입장에서 이런 시어머니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친엄마는 지인들이랑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오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냉큼 기회를 잡겠다면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상류층 모임이라도 끼어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우리 친엄마와 친엄마 지인들은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우리 친엄마한테 서럽다고 항의했죠. 사부인,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부유한 분들이라 기죽어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까지 하면 전 어떡하라고요? 왜요? 안 싸돈도 그동안 우리 딸한테 재력 가지고 비교하면서 차별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딸 무시해놓고 직접 무시당하니까 서러우세요? 그땐 제가 실수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도 반성하고 있다고요. 저도 사부인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반성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재력 때문에 안 싸돈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봐서 어울리기 싫다던데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본인이 우리 친엄마한테 찬밥대우 당하더라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전부 자업자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시어머니가 전 동서한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받았던 명품 가방이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대로 쪽팔렸다며 오열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러게 왜 명품에 집착했냐고 타박하셨죠. 이제 전 친엄마와 함께 그간의 세월의 공백을 좁히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외할머니를 정말 잘 따라주니 고맙죠. 저도 친엄마 품에서 딸 노릇하면서 지내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지만 결국 전 제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래, 그땐 힘들었지만 결국엔 잘 해냈지 하고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